너 사입이지? 가! 이렇게 하면 가나? 아니, 아닙니다. 저는 사입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법처럼, 신천지가 오히려 더 정법처럼 한다니까요.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포교를 많이 해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 성경 공부자 하자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하면서 나중에 그런데 우리는 믿는 것은 신천지야 라고 그때 얘기를 한다잖아. 한 몇 개월 동안은 신천지인지 모른대. 정말 성경 공부 모임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가지고 진짜 짬지게 교리를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 저기 가자 하면서, 저기 신천지 회원 이렇게 가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거의 다 간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럴 경우에 이것이 안 통하잖아요. 너 신천지지? 이러면 우리가 정법인데? 이제 우리가 다른 데가 이단이요, 우리가 오히려 정법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긴 좀 설득이 안 되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존이셔 부처님께서 구사라 장자에게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마군을 항복하면 대열반을 가깝게 될 때인데, 이렇게서 어찌하여 네 종류 사람에게 의지하라 하십니까? 이 네 종류의 사람의 말을 하더라도 꼭 믿을 수는 없나이다. 선남자야, 나의 말도 그러하듯이 그러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나는 유관을 가진 성문들을 위하여 마군을 항복받으라고 말한 것이요, 대승을 배우는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다. 성문들은 천안이 있다 해도 유관이라 말하고, 대승을 배우는 사람은 유관이 있다라도 불안이라 말하느니, 왜냐하면 이 대승경전은 불승이라 하나니 불승이 가장 높고 가장 훌륭하기 때문이다. 이제 열반경도 일불승이죠. 법화경도 일불승이고 열반경도 일불승입니다. 일불승을 줄여서 일승이라고 합니다. 일승은 이제 일불승을 줄여서 일불승이라 하죠. 일승이라 하는데, 그러면 일승이란 뭐냐? 일승의 반대 개념은 삼승이죠. 삼승은 성문, 연각, 보살을 삼승이라고 그러죠. 성문, 연각, 보살. 이건 수행의 방법입니다. 수행 방법에 따라서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들으면 성문이고, 연각은 인연관을 하고 법문보다는 관찰을 12인연을 관찰을 하면 해서 이걸로 이제 수행을 해서 하면 연각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보살은 이타행을 많이 하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행을 완성하면 보살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성문, 연각, 보살은 모두 다 내가 여기가 중생인데 여기가 부처고, 중생과 부처까지 가는데 정말 많이 열심히 해가지고 헤매다가 딱 부처까지 500생 동안 끝없이 계속 성문, 끝없이 계속 연각, 끝없이 계속 보살도를 닦아서 부처의 경지에 가다가 훅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열심히 가가지고 한참 간다는 거고요. 일불승이라는 것은 성문이든 연각이든 보살이든 본래 부처다. 본래 부처다. 다 같이야. 다 같이.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삼승이라는 건 성문, 연각, 보살만 있겠어요?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 수행의 방법이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모두 다 일승, 일불승이다. 본래 부처다. 그래서 본래 부처인 것은 처음 중생부터 끝까지 그 끝에 이르는 부처의 경지 이런 게 아니다. 처음 시작도 부처에서 시작됐고 끝나는 것도 부처로 끝나는 거다. 그래서 초발 심시 변정각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일불승에서 하는 얘기예요. 본래 닦을 게 없다. 이미 우리는 부처였다. 라는 거예요. 본래 닦을 게 없는데 왜 닦아야 되냐고요? 본래 닦을 게 없는 것을 제대로 알면 진짜 안 닦아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본래 닦을 게 없다라고 하니까 말문이 막히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중생인데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보고 부처요 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중생인데요?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스스로 부처라는 것을 확실하게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수행을 그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내가 본래 부처니 닦을 것도 없고 이미 다 했으니 나는 다 이뤘다 라고 그렇게 하지만, 막상 총 앞에 있어봐요.
당신 죽어 이러면 벌벌벌 떨잖아요. 떨면서 내가 중생이었네 이러면서 이제 잘못했어요. 살려만 주세요 이러면서. 목숨 앞에는 또 어떤 두려움 앞에서는, 아니면 돈 앞에서는, 아니면 누가 날 무시하거나 그런 데에서는 화가 엄청 나거나 너무 무서워서 공포스럽거나 두렵거나 욕심이 너무 많이 나거나 중생의 모습이 너무 평상시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닦을 게 별로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러면 뭐냐? 그러면 뭐지? 본래 닦을 게 없다라는데? 본래 부처라는데? 본래 부처라는데 뭐지?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는 넘사벽인 게 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지구에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1초에 수백만 킬로씩, 수만 킬로는 아니지. 수만 킬로 되겠네요. 1초에 몇만 킬로씩을 이동하는 거 모르잖아요. 빙빙빙 자전하고 있는 거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번뇌와 함께 있는 우리는 이 번뇌에서 벗어난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번뇌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 부처다. 본래 부처다라는 것은 말로만 알고 있지. 이게 번뇌랑 함께 있는 우리는 번뇌에서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는 못하고 있어. 다만 이제 부처님께서 일불승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런가? 하고 누군가 또 이렇게 육조대사께서 본래 부처지? 라고 해서 이분은 있으면서도 그걸 느끼시는가 봐. 번뇌에서 벗어난 상태를 경험하셨어. 그래서 본래 부처다 라고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불승이라 하나니 불승이 가장 높고 가장 훌륭하기 때문이다. 선남자 어떤 사람이 건장하고 용맹하면 겁약한 무리들이 와서 의지하거든. 용맹한 사람이 겁약한 사람을 가르치되 그대는 이렇게 활과 살을 잡으며 창으로 찌르고 갈고리로 끊어 당기고 줄로 멀고 매는 것을 배우라. 또 말하기를 싸움하는 일은 칼날을 밟는 것 같지만 두려운 생각을 내서는 안 되니 천상 사람 세간 사람들을 대하여 연약한 줄 생각하고 스스로 용감을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어떤 사람이 용맹하지 못하면서 거짓 건장한 모양을 가장하여 활과 살과 칼 따위에 병장기로 엄숙하게 차리고 전장에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치더라도 그들은 그 사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람이 그들을 두려움이 없는 기색을 보면 오래지 못하여 물러가기를 저 도둑개 같이 하리라. 이 마왕파수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왕파수는 부처님으로 변화하게 들어오거든 내가 견고한 마음으로 정신을 가다듬어 마군을 하여금 항복케 하면 그 마군은 근심하고 불안하여 오던 길로 돌아가리라. 아까는 너 마왕이지? 이렇게 해서 돌아가! 라고 그렇게 검포를 놔서 돌아가게 했는데 그 방법 말고 여기에서는 또 진보된 방법으로 자, 마왕이 있습니다. 나가 있어요. 이 마왕은 부처일 수도 있고 정말 마왕일 수도 있고 성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게 사입이냐? 마왕이 사입이로 나타나고 성자로 나거나 부처로 나타나는데 정말 부처와 마왕을 어떻게 구분하고 정말 성자와 마왕을 어떻게 구분하는 거지? 내가 여기에 종속되면, 마왕에게 종속되면, 내가 부처에게 종속되면, 성자나 사입에 종속되면 훌륭하게 보이죠. 훌륭하게 종속되면 내가 스스로 자기 성장이죠. 내 홀로 스스로 존귀함을 알고 거리 너무 가까이 가면 이 마왕의 에너지에 포섭이 돼. 그래서 마왕이 제자가 되어서 이분이 정말 마왕인지 부처인지 성자인지 못 알아본다는 것이죠. 내가 적절하게 떨어져 있고 그리고 스스로 나 자신을 성장을 시킨다는 거죠. 이것이 자등명, 법등명이죠. 내 스스로 마음의 등불로 삼고 나 자신을 그리고 법을 등불로 삼아서 부처님처럼 성자처럼 보이는 이분이 아무리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저는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하면서 부처님께 정말 귀의를 해요. 저는 시신기명리 하면서 생명이 다하도록 부처님께 귀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생명이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생명이 다하도록 하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까요? 적절한 거리를 항상 의심하는 거죠. 항상 진짜일까? 진짜일까? 나 자신도 의심하지만 요 분이 진짜일까? 그리고 나 자신이 보는 눈을 더 높여야 되고 여기 지금 자기 개발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전쟁이 있으면 전쟁이 있을 때 나는 칼도 쓸지 모르고 달리기도 할 줄 몰라. 그러면 체력 단련 먼저 하고 활 쏘는 법, 총 쏘는 법, 대포 쏘는 법을 익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익혀서 대응을 해야지. 그래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부처님이 비구들도 아니면 여러분들도 실력을 갈고 닦으라는 거예요. 실력을 갈고 닦아서 그래서 이게 마왕인지 아닌지 그래서 마왕은 특징이 오래 가지 않는다. 이 마왕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리고 내가 당당하면 꾸준하게 당당하게 계속 올곧게 수행하면 결국 마왕은 가기 마련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서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갈고 닦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 관계에서 우리가 쏠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수행에 그러니까 항상 앞에 있는 스승이 마왕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알지 않으면 그러면 마왕에 포섭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대승을 배워 익힌 사람은 지나간 세월을 한없이 억천 마군이 와서 침노하더라도 그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이 수행의 마음 수행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마음 수행들이 이게 사마타 이빠사나잖아요. 사마타와 이빠사나 수행을 하는 거예요. 사마타라는 것은 집중 명상이죠. 집중한다는 거. 관세음보살이 집중한다는 것은 이 집중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게 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위빠사나도 무상과 무아를 관찰하는 거잖아요. 역시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얼마나 무상한지 얼마나 고정된 실체가 없는지 이게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이런 거 지금 이 순간에 나 자신을 온전히 있게 하는 수행들이죠. 우리는 마음이 집중돼서 지금 이 순간에 있을 때 나의 에너지는 급상승하게 돼요.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져요. 우리 마음이 과거로 가 있거나 지나치게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되면 불안해하고 공포스럽고 욕심을 내면 또 욕심을 내기도 하죠. 뭘 갖고 싶어. 돈이 많아지고 싶어. 더 건강하고 싶어. 더 인기가 많고 싶어. 더 칭찬을 받고 싶어. 등등 이런 것들을 갖게 하면 우리가 이제 호랑이가 나타나면 털썩 주저앉아요. 앞에 호랑이가 무서우면 에너지가 정신이 혼이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팍 나가버리는 거죠. 나가버리게 되죠. 욕심이 많아도 역시 욕심이 많아서 순간적으로 뭘 이렇게 갖고자 하는 이런 에너지는 커도 그것도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금방 그 에너지는 폭삭 줄어들게 되고 어떤 다른 공격을 받으면 금방 나가 떨어지는 게 욕심의 에너지죠.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어 봐. 화가 나잖아. 욕심이 채워지면 즐거워서 좀 해볼래해지고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화가 나가지고 오히려 이게 마음이 에너지가 폭삭 빠져서도 문제지만 광폭해져서 이렇게 폭력적이 되는 것도 화가 나면 그렇거든요. 역시 올곧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마음이 이 순간에 호랑이에게 다 잡혀갔어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그 말은 정신 차리게 되면 내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호랑이 등에 있는데도 에너지가 막 정신 차리니까 에너지가 크니까 나중에 호랑이 등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호랑이랑 이제 대적해서 나중에 호랑이를 길들이게 되죠. 호랑이에게 밀린다라는 것은 내가 무서운 생각이 나는 순간, 불안한 생각이 나는 순간, 자신감이 밀리는 순간 그게 엄습해서 호랑이에게 밀려가지고 잡혀먹게 될 수 있어. 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기 스스로를 믿고 이렇게 잘 해내면 맞아, 호랑이를 오히려 이렇게 내가 잘 길들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론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도 안 되니까. 저도 호랑이에 물려가서 그럴 때 자신은 없어요. 하여간 이론상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수행을 하는 것이 답이다. 결국은 이게 마왕인지 아닌지를 아는 게 그렇다. 어떤 보살님이 와가지고 아니 매매운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매매운이. 그래 뭐 하려고요? 얼마 전에 집을 팔았는데 집을 새로 사겠대. 매수한다는 거지. 집을 산다는 거예요. 집을 산다는 것이 매매운이 필요할까? 집을 판매한다고 그래. 집을 매도해. 집을 매도하는 거는 지금 매매운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 잘 안 팔리니까. 잘 안 팔리잖아. 요즘에 매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들어가서 보세요.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저기 이거 내 집 팔아요. 누구 집 팔아요. 맨날 팔아요. 보면 매물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렇게 내 거 안 팔린다는 거잖아요. 소원이 기도가 필요해. 기도가. 이거는 정말 운이 필요해. 그러면 반대로 매수는 그냥 운이 자 봅시다. 운이 좋으면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겠죠. 운이 좋으면. 그런데 능력이 있으면 이게 운이 좋으면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겠지만 그런 운이라는 게 맨날 있겠어요? 거꾸로 되는 경우 많잖아요. 비싼 가격에 사서 싼 가격에 물려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이건 운에 의지하는 거예요. 운이 저한테 매매운이 있나요? 라는 이런 거는 참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묻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 원리가 그래요. 이렇게 운이 매수는 그야말로 요즘에 부동산도 보면 매매운이 없어도 부동산 살 수 있어요. 꼭 매매운이 있어야지. 문서운이 있어야지. 문서운이 있어야지 꼭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냐?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문서운은 강한 운세, 중간 운세, 약한 운세. 약한 운세라고 해서 문서를 못 잡을까요? 이 물량이 많을 때, 사고자 할 때는 문서운이 약해도 살 수가 있어요. 문서운이. 근데 문서운이 약한 것은 나한테 문서가 없다 해도 연운으로 문서운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월운으로 1년 12달 있잖아. 월운으로 문서운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12일 만에 열흘마다 한 번씩 문서운이 또 들어와요. 열흘마다 한 번씩 문서운이 아주 약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량이 차고 넘치고 나 돈 있어. 그러면 무조건 엄청 약하잖아. 약해도 그냥 해서 내 앞으로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점에 사서 저점에 이것은 내가 저점에 사서 고점에 사는 건 또 이것은 운에 의지하면 쿵코닥칩니다. 이거는 운에 의지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임장을 많이 다녀야 돼. 임장을 많이 다녀서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임장이라는 게 현장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지적도 하고 이런 거 보고 이제 현 시세는 얼마인지 여기는 얼마에 파는지 꼭 안 사도 꼭 내가 사지 않아도 평상시 임장을 자주 다녀봐야지 갈 때 한나절 걸리고 막 그러죠. 한나절 걸려 갔다 오면 그리고 가기 전에 미리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부동산은 임장을 많이 다니는 사람이 능력이 매수 매도 능력이 탁월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매매운이 절마 안 좋아도 재운이 안 좋아도 성공할 확률이 높죠. 재운이 안 좋아도 이만큼 평상시에 공부를 많이 해서 직접 가서 경험도 해보고
또 한두 번은 날려보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실력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스님 매매운이 저한테 있는, 그 주식도 마찬가지야.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운이 좋으면 여기서 사지만, 운이 나쁘면 여기서 사이클이 있잖아요, 사이클들이. 그래가지고 일로 내려와,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되면 참 난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제가 대운이 언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운 너무 좋아하는데, 저한테 대운이 올까요? 그렇게, 예, 대운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대운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언제나 다 좋은 운입니다. 올해도 좋은 때고요. 내년에도 좋은 때고요. 10년 후에도 좋은 때고 30년 후에도 좋지 않은 때는 하나도 없어요. 좋지 않은 때는 하나도 없어요. 제일 안 좋은 때를 편관이라고 하거든요. 편관운이 되면 지나가다가도 돌 맞는다라고 그래요. 편관운이 되면 뒤에서 자동차가 쾅 박아서 병원에 간다는 얘기. 편관이라는 것은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라는 거예요. 대출을 하더라도 편관운에 대출을 하면 이제 끝까지 할 수 있는 한도 목에 찰 때까지 대출을 해서 집을 산다. 이게 편관이거든요. 보면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 그걸로 가야지, 해야지 라고 그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자초해. 옆에서 다 뜯어 말려도 그걸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니까. 이상하게 편관이 되면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스스로 가. 그게 나쁠 건가요? 이 위험한 상황에 스스로 간다는 게 나쁜 건가요? 네, 나쁠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나쁜 확률은 높아지지만 잘 조절을 잘하면 그 다음에 퀀텀 점프를 할 수가 있죠. 고위험, 고수익이 될 수 있고 고위험 완전 나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편관운은 무조건 나쁜 건가요? 아니죠. 정관운이 제일 좋다라고 그러죠. 정관운이 제일 좋아. 승진. 승진, 합격 다 돼. 정관은 관에게 불려간다라는 거예요. 관에서 너희 이름이 불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승진 쭉 하는 거지.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정관운에 다 좋냐? 그렇진 않아요. 이미 앞에서 불법을 많이 저질렀어. 여러 가지 앞에서 불법을 저질러온 게 있을 때 정관운이 오면 나라의 부름을 받죠. 교도소 갑니다. 법원에 가는 거예요. 법원에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정관운이 제일 좋다. 편관운이 제일 나쁘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세상에 모든 운은 다 좋은, 모든 연도, 모든 날은 안 좋은 날, 안 좋은 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이치가 있는 거야. 내가 평상시에 좋은 선택을 하려고, 잘 살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면 편관운에 좀 힘들지만 이게 일이 정말 많아요. 편관운에. 동서 사방팔방 막 다니면서 일을 다 해결을 막 해야 돼. 그러면 진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는 대박이지.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니까 체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는 편관운이 참 이때 대박 나고 그 이후에 돈이 쫙, 재운이 쫙 펼쳐지게 돼요. 그럼 평상시에 실력을 갖추면, 평상시에 실력을 갖춘 사람은 편관운이 오면 할 일이 쥐어 넘치는 거지. 얼마나 좋아요. 근데 평상시에 실력이 없으면 태풍이 올 때 태풍을 막지 못하고 휩쓸려 가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마왕도 나한테 편관인 거예요. 마왕이 왔어. 마왕이 안 올 수가 없거든. 누구든 마왕을 만나게 돼.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어. 부인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스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편관, 마왕, 내가 실력이 있으면 마왕을 부리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실력이 없으면 마왕한테 당하게 돼서 종속될 수가 있죠. 그러니 여기서도 실력을 기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24페이지 중간쯤에 선남자의 어떤 사람이 아갈다
약을 얻으면 독사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힘을 얻으면 독사 안 두렵습니다. 이 약의 효력을 의지하는 까닭이며 또 모든 독기를 소멸할 수 있는 까닭이라. 대승경전도 그와 같아서 아갈타약이 모든 마군의 독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것들을 항복받아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까닭이다. 비유컨대 어떤 용이 흉악한 성질을 가지고 사람을 해치려 할 때 혹은 눈으로 보기도 하고 혹은 기운을 불기도 하므로 모든 사자, 호랑이, 표범, 늑대, 이리, 개 따위의 모든 공포를 내며 이런 짐승들의 소리를 듣거나 형상을 보거나 그 몸을 건드리게 하여도 생명을 잃게 되느니라. 주문을 전하는 사람이 주문의 힘으로 이러한 악독한 용, 금시족, 코끼리, 사자, 호랑이, 늑대 따위를 잘 길들여 타기도 하고 몰고 다니면서 저 나쁜 짐승들의 주문하는 사람을 보기만 하여도 곧 조복되나니 성문과 영각도 그와 같아서 마왕 파순을 보고는 공포를 내지만 파순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군의 짓만 하니라. 이제 공부가 덜 됐으니까 성문과 영각은 아직 공부가 덜 돼서 마왕에게 마왕을 보면서 덜 벌벌 떤다는 거예요. 대승을 배우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성문들이 마군을 무서워하여 대승에 대해 신심을 내지 못함을 보고는 먼저 방편으로 마군을 항복받아 길들입니다. 이게 보살이죠, 보살이. 그리고 조복하여 타고 다닐 수 있게 하고 인하여 가지가지 묘한 법을 연설하면 성문 영각들이 마군의 항복됨을 보고는 무서운 생각을 내지 않고 대승의 훌륭한 법에 대하여 믿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고 말하기를 우리들도 이제부터는 이러한 바른 법에서 장애를 짓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또 선남자야 성문과 영각은 번뇌에 대하여 공포심을 내거니와 대승을 배우는 사람은 조금도 공포가 없나니 대승을 배우는 사람은 이런 힘이 있으므로 내가 예전에 말한 것은 저 성문 영각으로 하여금 마군을 조복해 하려며 함이었고 대승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이 대열반의 미묘한 경전은 소멸하거나 굴복할 수 없는 것이니 매우 기특한 일이다. 어떤 이가 듣고는 받아가지고 열애가 항상 머무는 법인 줄을 믿으면 이런 사람은 대단히 희귀하여 오단바라 열애와 같이 꽃과 같으리니 내가 열반한 뒤에 어떤 이가 이렇게 미묘한 대승경전을 듣고 믿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면 이런 사람들은 오는 세상에서 백천억 곱신을 하도록 나쁜 갈래로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서 네 가지 부분에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의지한다고 해서 그냥 이제 모두 내 몸을 다 의탁한다는 건 아니죠. 의지함을 통해서 마치 덩쿨이 옆에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제일 높은 곳까지 덩쿨이 이르듯이 우리도 이곳에 의지해서 더 커서 나중에 부처가 되는 것이 꿈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의지하듯 내가 어제 엊그저께 이제 제가 이렇게 서산에 갔다 왔거든요. 서산에 갔다 오면서 이제 어디 가면 항상 제가 공부를 해서 알려주잖아요. 공부를 해보니까 서산이 참 이제 대단한 곳이대. 서산이. 서산에 우리나라 보면 이 대한민국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울산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울산이 있는데 울산 포항이 여기는 제철이고 여기는 이제 화학단지 중화학단지잖아요. 중화학단지. 울산은 이렇게 이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참 대단한 것 같아. 이 서울이 여기 있으면서 지역에 울산에 어떻게 울산을 그렇게 개발할 생각을 했지? 너무 고맙게 우리가 울산 살도록 해준 게 박정희 대통령 아니겠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울산 안 살았을 텐데. 자, 그래서 화학단지, 중화학단지하고 제철이 이게 성공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이거 성공하자 이제 하나만 있으면 안 돼. 경쟁도 하고 더 많이 해야지 해가지고 여기에 광양에 제철하고 여수 여천에 여기 화학단지 했어요. 여기 제철 화학단지. 더 나아가서 야 이것도 잘 되네. 근데 다음에 선정한 것이 서산하고 당진이란 말이죠. 당진은 제철이고 서산은 화학이고. 그래서 서산에 가서 보니까 가로림만이라는 천수만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많이 있는데 가로림만이라고 저 위쪽에 있어요. 보면 서산이 지정학적 위치가 범상치가 않아. 울산의 지정학적 위치는 좋은가? 저는 순례 다닐 때마다 왜 이렇게 먼지 어딜 가나 항상 멀어. 울산은 너무 멀어. 부산보다 막 더 멀어. 막
근데 서산은 참 신기하게 우리가 서산 하면 충청도잖아요. 서산 여기 이제 가로림만이 이쪽에 있어요. 서산 이쪽이 태안반도고 이쪽이 서산이고 여기가 당진인데요. 바로 건너 여기 제일 가까운 여기가 인천이에요. 인천하고 서산하고 엄청 가까운 거야. 우리는 충청도니까 인천하고 엄청 육지로 가면 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엄청 멀지만 바다로 가면 인천 바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쪽으로 강화도로 해가지고 서울로 가는 이런 물길도 엄청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이천이면 엄청 멀잖아요. 그냥. 이천까지 내려오는 데는 1시간만 2시간 걸려. 근데 배로 가서 서산으로 가는 게 더 빨라 막. 그래서 야, 그 서산의 지정학적 위치가 만만치 않네. 또 이제 이쪽은 중국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79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쯤에 여기를 개발을 하겠다라는 원대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도 이전을 꿈꿨잖아요.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 워싱턴처럼 행정수도를 이전하는데 지금의 여기 공주 장기 쪽이 있어요. 지금 세종하고 약간 다른데요. 이쪽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여기랑 아주 가까운 서산이 바로 옆이니까 여기에 중화학단지를 공업단지를 크게 만들어서 이 가로림만이 참 대단한 게 이 보통 서해하면 수심이 낮잖아요. 수심이 낮아서 큰 배가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가로림만은 수심이 깊다라는 거예요. 매우 깊어서 큰 배도 들락날락 할 수가 있대. 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 수심이 깊대. 그래서 이쪽에 여기 행정수도를 하고 가까이 있는 서산 이쪽에 이제 이 가로림만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60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업단지, 중화학단지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는 거지. 근데 그거 다 하지 못하고 대산, 여기 대산이라고 있어요. 대산 이제 화학단지만 이렇게 하고 당진 이제 그 제철 이렇게 하고 그렇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6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대 이렇게 중화학단지가 완성이 되고 90년대까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 2024년 지금까지 이걸로 먹고 살았잖아. 중화학, 중공업, 화학, 제철 전 세계 이걸로 수출해가지고 물론 그 이후에 삼성전자도 열심히 해가지고 IT 핸드폰 만들고 반도체 만들고 이렇게 LG전자도 열심히 해가지고 화학 말고도 IT 이쪽 기술도 반도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까지 엄청난 성장, 대한민국의 성장의 역사를 보면 어마무시할 정도로 성장을 해왔죠. 70년 초만 해도 이렇게 북한보다 우리가 더 못 살았어요. 70년 초만 해도 북한이 더 잘 살아서 그때 독일에 보면 독일 무슨 사건이 있는데 독일 그 서독에 동독에 북한 대사관이 있거든요. 우리 유학생들이 북한 대사관 가서 한두 번 밥을 얻어먹은 적이 있었어. 행사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엮어가지고 그놈들 다 빨갱이라 해가지고 이제 장준환가? 그 사람들 장준하 맞나? 무슨 어떤 시인이 있어. 귀천을 씌운 시인이 있잖아요. 천상병인가요? 천상병도 독일에 본래 거기서 이제 유명하게 활동하고 있었는데 곧 잡아 들어가지고 고문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박정희 대통령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만큼 북한보다도 우리가 못 살던 여기에서 88년도만 해도 우리가 4,500달러밖에 안 됐어요. 1인당 GDP가. 그러다가 94년 5년 되니까 이제 6,000, 7,000달러 되고 2000년이 98년 2000년이 되니까 1대 1만 달러가 됐어요.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2010년도 되니까 2만 달러 됐고 2018년 되니까 3만 달러 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1인당 GDP가 이렇게 성장 이런 나라는 지구에서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대만도 좀 그러긴 하지만 우리밖에 없어. 이렇게 된 게. 자, 그런 것이 바탕이 돼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러면 IT에서 중화학에서 IT로 여기까지 흐름을 잘 따라갔단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는 것은
AI잖아요. 로봇과 AI로 갈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참 안타깝다. 그래도 어쨌든 IT까지는 잘 따라왔는데, 이번에 이제 애플이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애플에 달겠다라는 AI를 발표를 했어요. 애플이 이제 챗 GPT 나오고 나서 GPT 나오고 나서 이제 생성형 AI 해가지고 새로운 세계가 막 열려지고 했잖아요. 2년밖에 안 됐어. 오래되지 않았는데 여기 챗 GPT 오픈 AI에서 챗 GPT 나오니까 이제 바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에서도 연속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애플은 여전히 발표를 안 하고 있어서 애플이 AI를 못하나? 그래가지고 주가도 이제 막 중국의 아이폰도 안 팔리고 해가지고 엄청 떨어졌거든요. 막 이만큼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요거 발표하면서 다시 또 올라가가지고 시총 1위를 잠깐 탈환했었죠. 그게 AI를 발표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삼성은 뭐냐? 딱 10년 전만 해도 삼성과 애플은 서로 경쟁 관계였어요. 딱 10년 전만 해도. 그때 소송도 막 붙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야, 우리가 이제 애플을 이기냐, 지냐,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꿈에 부풀어서 그렇게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이 애플은 3.3조 달러. 우리 삼성은 500조 시총. 500조 좀 안 되죠. 400 몇십 조 됩니다. 3.3조 달러하고 500조하고 크기가 별로 짐작이 안 가죠. 그죠? 무슨 차이가 있지? 3.3조하고 500조. 1000조도 안 되는 거예요. 1000조도. 이게 달러니까 이게 요거면 달러가 얼마나 되는 거지? 1조 달러는 안 되고. 500조 원이면 달러라면 얼마큼이죠? 그러면 5천억 달러? 4천억 달러. 4천억 달러. 4천억 달러네, 그죠? 저보다 산수를 4천억 달러. 4천억 달러. 삼성전자는 4천억 달러. 애플은 3.3조 달러. 지금 몇 배예요, 이게 지금. 10배까지는 안 되지만 9배, 8배. 8배가 더 넘잖아요, 보면. 야, 그래서 삼성은 조금만 좋아야 되고 애플은 이만큼 높아지. 이 이유가 애플의 생태계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AI로 이렇게 차이를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다른 말로 하면 삼성에서도 AI를 발표하고 AI가 굉장히 좋았다면 시총을 막 따라잡을 수가 있겠죠. 이 애플의 시총을 어마무시하게 따라잡은 회사가 있으니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말로 굴지의 중소기업이었는데 정말 놀라운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나 모두 다 3.3조 달러예요. 3.3조 다 비슷합니다. 지금 1, 2, 3위가 3.2조, 3.3조 다 그러고 있거든요. 이게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고 그런데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야 이제 95년도부터 우리가 봤잖아요. 윈도우 95 하면서 그때부터 빌 게이츠 이러면서 막 시총 1위 할 만하지. 애플 애들 아이폰 쓰는 거 보면서 애플도 할 만하지. 근데 엔비디아 알아요? 하면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 엔비디아 모르는 사람 많아. 엔비디아 무슨 회사예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만들던 회사예요. 그래픽 카드 만들던 회사야. 이 회사가 IBM이나 인텔하고 IBM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을 80년대부터 계속 들었던 회사라서 IBM이나 인텔은 아는데 엔비디아는 후발주자예요. 이 IT 분야에서도 그냥 컴퓨터가 있으면 부품에 그 그래픽 카드를 밀어넣어서 이것도 한번 써주세요 하던 그런 회사였다고. 그런데 그런 회사가 뭐지? 3.3조 달러
놀랍지 않아요? 애플하고 넘었었어. 한때 애플보다도 더 2등이었었죠. 야, 이것은 놀라운 혁신이다. 그럼 이 엔비디아는 어떻게 성장했냐? 엔비디아는 비트코인에 완전 비트코인에 수혜를 엄청 제일 많이 본 기업. 비트코인 채굴을 하려면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꼭 있어야 됐거든요. 성능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도 1조 달러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픽 카드를 많이 팔아가지고 채굴을 전 세계 채굴기는 전부 다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1조 달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GPT가 발표되면서 생성형 AI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질문하면 바로 답해주는 이게 챗 GPT잖아요. 이것이 발표되면서 챗 GPT 오픈 AI는 주식이 별로 없어요. 이게 없고 이제 여기에다 이제 칩을 넣는 엔비디아가 1조 달러도 안 됐는데 슝 올라가서 3.3조 달러가 된 거예요. 단기간에. 그러니까 몇 년 만에, 2, 3년 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한 거죠. 저는 우리 삼성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챗 GPT 발표했는데 삼성의 칩이 여기에 들어갔어. 이러면 우리 삼성도 3조 달러까지는 안 되겠지만 미국 기업이 아니니까 그래도 이만큼은 가지 않았을까. 이제 안타깝다라는 거죠. 이런 삼성이 얼마 전에 마하1이라는 여기도 생성형 AI를 발표를 했어요. 마하니까 참 마음에 드네요. 스님으로서. 마하반야 바람일 따신경. 그래가지고 마하라는 게 절에서 쓰는 말 크다는 말이잖아요. 마하 세븐 이러면서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보면. 근데 이제 삼성이 본래 네이버하고 같이 이 생성형 AI를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구글 다음으로는 세계에서 네이버가 이 생성형 AI를 제일 잘해요. 물론 이제 구글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 미국 아닌 타 지역에서는 독보적으로 네이버가 잘해요. 네이버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삼성도 네이버랑 손잡고 뭐 해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를 할 때 네이버 손절각이던데 네이버 별로 거론 안 하고 네이버에서도 기분이 뚱하니 우리랑 같이 하는데 왜 그러지? 좀 삼성은 독자 개발하는 방법으로 가고 네이버를 빼놓고 가려고. 그래서 네이버가 이렇게 일본에서도 손절당하고 일본에서 뺏기고 생겼잖아요. 라인을 다 뺏기고 우리나라 정부한테 지금 팽당하고 삼성한테도 팽당하고 이게 지금 될 소리냐. 우리가 이런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AI가 얼마나 쌀보다 더 중요한 시대.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AI를 선점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이 둘이 지금 네이버를 지금 뭐 제끼고 네이버는 지금 인텔에서 러브콜을 해요. 우리랑 같이 하자. 우리랑 돈 많이 줄게. 거기 개발자들 우리가 연봉 넉넉히 쳐줄게. 카이스트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거기 출신한테도 계속 메일이 온대요. 돈 많이 줄 테니까 우리 회사로 오라고. 그렇게 인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삼성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제 걱정이 태산이에요. 태산.